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인데 답변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네. 각오하시고요. 많은 비판들 중에 또 핵심이 그 북측의 수령제에 대한 비판입니다. 아, 이른바 세습 체제라고 이쪽에서 비판을 하죠. 예. 그리고 뭐 이 책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이를테면 뭐 수령을 비판하게 김정숙이 되면 넷째 그런 아이를 낳다 숨진 지 3년 만에 하는 거예요. 계모 김성애가 들어오면서 백두혈 백두혈통은 권력투쟁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김정일은 여동생 김경희를 유일한 정치적 동지로 두고 김성애와 이복 동생들을 내쫓고 삼촌 김영주 등을 숙청해 후계자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후 김정일은 부인 넷을 두고 아들 셋을 낳습니다. 배우 출신 동거녀 성예림 사이에서 낳은 장남 김정남, 둘째 부인 김영숙 사이에서 낳은 설송 춘송 자매, 그리고 정실 부인 고영희의 소생 정철, 정은, 여정 3남매. 정남은 자본주의에 물들었다는 이유로, 정철은 지병과 유약한 성품 때문에 후계 구도에서 밀린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삼남 정은이 27살의 어린 나이에 3대 세습에 성공합니다. 그 어떤 세습. 제가 지금까지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받은 느낌이나 제라고는 선생님은 어쨌든 그 북측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긍정을 하고 네. 계시고 이 사회가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좀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남측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런 사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수령 체제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북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뭐 3대 세수 뭐 이런 데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북쪽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누가 한 명도 의심을 가졌거나 혼란스러워 본 적이 자,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남측 사람이나 외부에서는 왜 당연하냐? 우상화됐다라고 그쵸.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 김정은 동지의 당이여 위대한 김정은 동지 만세 백전백승의 조선노동당 만세. 앞서 17,000자 분량의 정론에서 김정은을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지켜세운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면 사설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희세의 정치가 덕분에 사회주의가 굳건히 수호됐다고 3대 칭송했습니다. 세습에 대해서 남쪽이 오니까 자꾸 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북에서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남쪽이 오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다시 한번 돌아봤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돌아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맞구나. 3대로 이렇게 됐었구나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라고 제일 먼저 다가왔던 생각이 뭐냐면 이 남쪽 분들은 누가 대통령이 하냐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게 더 의문이 됐었어요. 남쪽 분들은 북에서 3대 세습이다. 왜 그 가정만 대통령을 하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누가 대통령을 하든 이게 우리한테 직접 왜 그렇게 관심이 높을까? 영향이 미치는 건 뭘까? 솔직히 까놓고 말을 해서 우리가 촛불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나는 박근혜를 왜 싫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근혜가 왜 싫었어요? 박근혜가 못생겼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해주시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예. 왜 싫은지 이쁘게 생겼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얍삽하게 생겼어요. 근데 왜 싫은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 정책이 나쁘다는 거죠. 그렇겠죠. 우리는 그 대통령이 누가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이 어떤 정치를 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흔히 말합니다. 남쪽 분들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확고하진 않아도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달렸던 뭔가 희망이 있는 세상이었다. 많이 추억들을 해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들보다 뭐 미남이고 엄청 잘생겼나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좋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나마 서민을 위한 옳은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하는가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 정치가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 나라가 그 용도자가 대통령이 정말 인민을 위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 어떤 옳은 정치를 하냐. 왜 그 나라 인민들이 얼마나 용도자의 이 정치를 믿고 따르고 신뢰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이 사람이 몇십 년, 몇백 대를 하든지 간에 우리한테 다가오는 건 뭘까. 그게 일반적인 북쪽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선생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란 당연하죠. 말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측 사람들,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은 이른바 그 수령 체제가 유지가 됐던 북한 측에서는 그 전후에 이를테면 뭐 그 연안파든 좀 더 중국에 가까운 파든 노동당 내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숙청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그 체제 자체를 지고지선하다고 말할 수는 저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건데요.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내가 저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엄청나게 이 사회에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죠. 그 비판을 사회적으로 허용을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이 그 공론장, 그 안에 시장에서 검증이 돼서 그 주장이 옳은 쪽으로 이 사회가 갈 수 있다는 어떤 믿음 같은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바라보기에 수령 1인 집 체제의 문제는 그런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남쪽 분들이 흔히 그래요. 우리는 대통령을 욕할 수 있어. 예. 섣불로 대통령 끌어내릴 수도 있어. 너네는 대통령을 욕은 못하잖아. 그래서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반드시 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거는 조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좀 폄하해서 하신 말씀 같고요. 그 비판의 여지를 허용한다는 건 그만큼 인간은 누구나 그릇된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그 어떤 권력자든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론장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체제만이 우리의 잘못된 그릇된 것들을 고치고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시스템을 자로 대면서 북을 지금 평가하는 거잖아요. 북도 우리식으로 지금 바라보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본주의밖에 번 게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 다시 다 모릅니다. 그냥 사회주의는 말밖에 몰라요. 그래서 사회주의 시스템이 어떤 사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시대 우리가 힘들어하면 너네도 힘들고 우리가 막말을 하면 너네도 막말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절대 그게 그런 식으로 보면 북을 죽어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대통령이나 어떤 권력자들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권력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대통령 어뢰하고 뭐 국회의원 어뢰하게 되면 권력을 너무 어뢰하게 되면 적폐가 생기고 뭐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북의 권력자들은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심부름꾼인 거예요.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거죠. 네,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단정 거예요. 지으시면 약간의 저런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예를 들어서 현직 국회의원들, 예. 현직 국회의원들이 기자님보다 잘 사나요, 못 사나요? 대개 경우 잘 살죠. 대개가 아니라 다 잘 살걸요. 아니 좀 뭐 제가 스스로보다 못 사는 대통령, 아는 국회의원도 있어요? 국회의원은 힘들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어느 국회예요? 어느 아니 뭐 당이에요? 아무튼 대체적으로 네, 잘 산다고 보시면 근데 대체로 잘 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국회의원 한 번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혜택이 정말 많죠. 직업이잖아요. 많이 있는데 많이 또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게 자유민주 체제에서 국회의원들이 일도 안 하고 제대로 사회에 기여 못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빗발치니까 점점 특혜가 줄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서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고 뭔가 수용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거는 비판할 수 있어서 뭐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서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판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어 비판해야 하는데 비판하면 거의 다 수용되나요? 수용 안 되기 때문에 몇 년을 걸쳐서 나가 농성을 하는 거고 단식을 하는 거고 투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농성한다고 해서 내가 비판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실현된다는 담보가 있나요? 그런 건 없겠죠.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타까워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100%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런 마지막 사람들까지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두가 다 설득이 돼야 돼요. 반대하는 사람 한 명이 반대하면 왜 반대하느냐 그걸 찬성할 수 있게끔 설득이 들어가야 네. 그게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계급사회잖아요. 이게 자본가 계급, 자본가와 우리 사회가 계급사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남쪽. 남쪽이요? 네, 아니에요?
남쪽도 헌법상으로 계급 사회가 아니죠. 아 그런 거예요? 그럼 계급사회 아니면 어떤 계급이 기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니 계급사회가 없으면 계급이 없으면 아, 그러니까 선생님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도 계급 사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남측 사회도 우리 헌법상의 가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상식이나 이런 것으로 계급 사회는 아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평등과 자유 믿고 이런 걸 보장하는 게 헌법의 가치인 사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책이 하나 나왔죠.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나와서 뭐 자원 정책을 뭐 평화 뭐 이런 거 또 나와서 일반 민생을 위한 정책이 하나 정말 한 번도 전제해보지 못했던 전 정책을 나왔다. 그 정책을 100% 찬성 투표할 수 있나요? 남쪽에서 100% 찬성 투표라는 게 그러니까 100% 이 정책을 찬성할 수 있나요? 100% 찬성이라는 건 이런 체제에서 잘 나오지 않죠.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계급이 아니라니까 그런 말을 못하겠고 우선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 얼마나 많은 전 정책이 나와도 자본가와 노동자를 함께 이득을 쟁취하게끔 만들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자, 때 그 지점에서 네. 그 선생님이 갖고 계신 신념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를 좀 설명을 하고 왜냐하면 이 유튜브 영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쵸.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 선생님은 그거를 자본가와 노동가의 계급으로 나눠서 갖고 네. 계시는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지만 그쵸. 네. 우리는 그걸 그냥 계층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달라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그 주장과 어떤 이해관계 이런 분들을 최대한 공동선을 향해서 가게끔 어떤 중지를 모으고 견해를 모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자 하는 게 그런 믿음에 기반한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 자체를 비난하시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다수의 국민들한테는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근데 아무리 전 대통령이 나와도 찬반이 꺾였습니다. 네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100% 찬성한 사람이 없죠. 그러겠죠. 무조건 찬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럴 선생님의 거고. 주장은 그런 것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해관계와 일반 그쵸. 대중의 이해가 네. 다르기 때문이다. 다르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해관계가. 예. 근데 북은 유일 체제잖아요. 국가가 중앙에서 똑같은 시스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정책이 하나 나왔다 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한테 골고루하게 다 이득이 가는 정책이지 이게 어떤 사람한테 불이익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개인 자본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한테 전 정책이 그 나왔다. 지점에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수의 또 생각이나 비판의 요지는 뭐냐면 그게 수령 일가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인민을 착취하는 체제다라고 하는 비판도 여기는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시스템이네요. 국가가 인민을 착취한다. 우리 남쪽 분들은 노동자들이 그게 누가한테 착취당하죠? 그게 그런 생각들을 여기 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착취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 사람도 다르게 생각하죠. 몇몇 자본가들한테 돈만 불려주고 우리 노동자들 아무리 뼈없음되게 일해도 우리가 구산들이 누리는 아니, 것만큼 그러니까 누릴 수 있나요? 그거는 선생님의 생각이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대가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죠. 당연히 많은데 그렇다고 자본가만을 배불리는 체제라고 또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 자유체제를 그게 하는 잘못된 게 거 아닌가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개인의 신념의 문제를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종의 주장이죠. 선생님의 주장이신 거니까 그 부분을 설득을 하시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약간의 신념을 바꾸는 문제는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국가가 운영한 모든 상점 하나, 매대 하나, 모든 식당 하나도 몽땅 국가에서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점 사장이 하게 되면 사장이 내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사장으로 임명을 해줬어요. 했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장은 똑같이 같은 집단 생활하고 자유생활하면서 똑같은 동무허상간 동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배를 불리고 누구는 착취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책이 하나 나왔다게 되면 100% 모든 많은 자, 사람들이 찬성하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쪽의 다수의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면요. 이를테면은 그 해외에 나가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쪽의 많은 노동자들은 그렇죠. 이 체제를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받아야 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희생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갖고 있습니다. 북쪽 사람이요. 네. 태국자 말이죠. 태국자 아무튼 말이죠. 간에 그런 생각들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게 외국에 나가서 해외 나가서 이렇게 네. 뭐 벌목을 자, 갖든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그 논쟁을 설렁설렁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여기서 없는 것 같고요. 근데요 네. 한마디만 더 할게 예. 힘들어도 뭐 해외 나갔던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식당 나가서 뭐 일을 했다 그러면 가깝게 둡시다. 개성공단에서 한 달에 50불로 한 명당 50불로 처음에 예. 시작을 했습니다. 예. 50불 우리 돈으로 얼마죠? 50분이면 한 6만 원 정도 되겠나? 5만 원 얼마 정도 되겠죠? 예. 것 한 달 월급이 5만 원, 6만 원을 주고 우리가 북쪽 이민을 썼습니다. 근데 뭐 포주기라고 자꾸 말을 했는데 처음에 남쪽에서는 세계적으로 250달러, 300불이래요. 1인당. 북에서는 우리는 50불로 하자고 국가에서 선정했다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남쪽 분들이. 그렇게 더 이해관계보다는 민족이라는 걸 먼저 앞세워가지고 50불을 했거든요. 근데도 남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50불 주면 너네가 그걸 다 가질 수 있냐. 국가에 다 뺏기우고 넌 얼마나 가지냐. 이런 말을 해요. 기자님 말인 것처럼 해외 나가서 벌어온 사람들이 국가에 다 뺏기우면 너한테는 대체 얼마 차리냐. 벌어온 것만큼 너 다 가질 수 있냐. 이 말을 하는데 당연히 들어오면 국가에다 그거 자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딱 규정된 월급만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직장 나가서 일을 하면 그 월급 받아가지고 쌀부터 야채 파이 암질라 몽땅 기름 한 방울까지 내가 사서 먹어야 돼요. 집도 내가 마련해야 됩니다. 하지만 북은 출산해서부터 애가 육아부터 무료 교육제도부터 대학 등록금이 뭔 말인지 모르고 무료 교육하고 병원에 가면 무상 치료하고 결혼만 하면 무상 주거가 생겨지고 모든 쌀, 식량 모든 게 국가로도 공급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논쟁은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자, 네, 여러분 지금까지 김연희 씨와 함께 북측의 보통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체제에 대한 또 이념에 대한 생각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기본적인 상식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제가 하나의 대담자가 돼서 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 언론이 지금 남북의 어떤 이러한 아주 예민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정색하고 다뤄오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체제 내에서의 문제와 한계, 제약들도 존재해 왔고요. 우리가 지금 이 대담을 내보내야 할까의 부분들을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우리 사회가 남과 북의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할 때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직접 한번 느껴보시고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그런 판단해서 이 대담을 저희는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연통TV 팀은 김연희 씨에게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 대한민국 체제의 심장부에서 그 북측의 주민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솔직한 생각들을 심리적인 압박 없이 이렇게 펼쳐놓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연희 씨의 용기에 저는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내에 또 여러 가지 관측과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냉정하게 남과 북이 함께 가야 될 미래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제 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주간 브리핑에서도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는 사실이 있는데요. 북한 내에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김정은 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을 그 매년 조사해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매년 발표해온 7년째 발표해온 결과인데요. 지난해 탈북한 탈북자들이 생각하는 북한 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지지율 75%로 그동안의 조사치의 역대 최고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남한 체제의 입장에서 북한의 인권을 말하고 북한의 어떤 체제의 문제점들을 앞서서 말합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자신들의 체제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김연희 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저는 그러한 지지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영상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